6.25는 그냥 내전이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참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상의 용광로에서 화약고로 변한 한반도는 미국의 한 주가 될 뻔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하여 분단국가가 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의 한반도의 주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이 동의 또는 묵인과 지원을 얻은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이 38도선을 넘어 한국에 침범 전쟁을 일으킵니다. 동서냉전 속에서 서방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동방의 지원을 받는 중국인민지원군이 교전 세력으로 참전했고 1953년 7월 27일에 유엔군과 중조연합군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서명하지만 북위 38도선 부근의 휴전시의 전선이 군사분계선이 되어 현재까지도 남북 양국의 분단 상태는 여전합니다. 이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한반도 전쟁이 왜 냉전의 시작인지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다시 읽는 사익가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1월에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1910년부터 일본이 병합하여 통치하였던 한반도 일대를 자유독립의 나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의 극동비밀협정에서 미영 중소 4개국에 의한 조선의 신탁 통치가 합의됩니다. 7월 26일에 발표된 포츠담 선언으로 그 방침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8월 8일부터 대일 선전포고로 만주국을 침공한 소련군은 8월 9일에 두만강을 넘어 한반도를 침공해왔습니다. 여러 세력 중에서도 비교적 통제되고 있던 여운형의 집단은 일본 항복을 예상하여 8월 10일 건국동맹을 결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 총독부는 반도에서 갑작스런 상황 전환에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약 70만 명의 제한 일본인이 한반도 전국에 퍼져 있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일본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조선 전역이 소련에 장악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총독부는 여운형에게 행정권을 이양합니다. 8월 13일 소련은 청진시까지 진입했고 반공주의였던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에게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제안하고 북부를 소련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되는 경성부가 포함된 남부를 미군이 분할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계선은 미국 육군의 딘 러스크 등에 의해 30분 만에 결정됐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8월 14일에 포츠담 선언 수락을 연합국에 통보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운형은 8월 15일 즉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 초당파적인 건국을 목표로 좌우 통합에 의한 조선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8월 16일에는 일부 정치범이 석방되어 건국준비위원회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일본 총독부도 반공주의였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탄압된 공산주의자였고 위원회는 점점 작용화에 빠집니다. 8월 24일에 평양에 진입한 소련군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9월 6일 이 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합니다. 9월 8일에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이미 미소 양군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입각하여 작용화된 경성부, 지금의 서울과 인천을 이미 점령하고 있던 소련군은 38도선의 북쪽으로 후퇴하고 반도의 남쪽은 미군이 맡게 됩니다. 9월 11일 미국에 의한 군정이 시작되어 조선인민공화국은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미군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한 후 한반도에 발생한 각 정부는 모두 연합국 전체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통일 의지는 미소의 의도를 넘어 소련군 점령구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생겼는데 일본 통치하에 한반도 내에서 주요 독립운동 조직은 오히려 한반도 밖에 있었고 그 세력은 작았고 망명지에서의 활동이 주였습니다. 크게 중화민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있던 만주의 동북항일연군 일명 빨치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탄핵되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승만 같은 부류나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망명자들이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일본 통치로부터의 갑작스런 해방은 어디까지나 연합국군에 의해 주어진 해방이었기 때문에 조선 전역에 걸쳐 독립건국으로 향하는 일반 백성들의 규합은 전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해방 후 수년 동안 격렬하게 대립한 것도 남북 분단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어 그 후에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북에서는 인민위원회가 1945년 10월까지 조선 총독부의 통치 조직을 접수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소련은 1945년 11월에 조선민주당을 일으킨 조만식을 접촉하여 신탁 통치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 조선공산당의 북부 분국의 수장에 불과했던 김일성을 지원했습니다.
소련의 정식 후원을 얻은 김일성에 의해 그 후 국내의 다른 공산자들은 서서히 숙청되어 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에 행해진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검토에서 한반도에는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2년 한반도의 거주자는 가난하고 문맹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한 세대는 강대국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한반도 정책의 근간으로 정립됩니다. 테헤란 회담에서는 신설된 국제연합에 의해 최소 40년은 신탁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소련의 스탈린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도 최소 20-30년간은 신탁 통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신탁 통치를 제안한 미국의 루즈벨트는 1945년 4월 12일에 사망으로 계획은 변경되지만 이게 실행되었다면 영국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미국 정부 소속의 할양지 또는 하와이 같은 하나의 주로 미국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1945년 12월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한반도 문제도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민주주의적인 정부의 건설을 목표로 임시정부를 성립시킨 후에 미 영소와 중화민국의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제안했고 이 제안은 합의되어 12월 27일에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임시정부파는 즉시 독립을 요구했고 전국 파업을 호소하는 등 시위는 가격화되어 갔습니다. 미 군정에 있어 행정 운영상 조선인 등용은 필수였으며 과격한 운동을 억제하고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독립을 고집하지 않고 미국의 방침을 이해하는 한국 민주당을 중용했습니다.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소련의 후원을 받은 잠정 통치기관으로서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하고 8월에는 중요산업 국유법을 시행하고 공산주의 국가 설립에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이승만은 남반부 단독으로 조기국가 설립과 소련의 배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구 등은 이에 반발하여 후에 둘은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맙니다. 한반도를 근대화시킨 일본에 의한 통치가 끝나고 군이나 정부, 경찰뿐만 아니라 기업도 철수해 경제도 치안도 혼란했던 한반도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실업자가 급증합니다. 5월에는 수해와 콜레라가 발생하여 1만 명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8월에 들어서면 식량난으로 각지에서 폭동이 발생합니다. 미군정은 한국 민주당과 무력으로 폭동 진압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9월에는 총파업, 10월에는 대구 10월 사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230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했지만 이것은 미국 군정에 대한 지지를 결정적으로 잃게 만듭니다. 미군정은 1년의 소동의 책임을 좌파, 특히 조선공산당에 물었고 11월 남조선 노동당에 책임을 요구하자 박헌영 등은 탄압을 피해 월북했습니다. 1947년 6월 이승만은 군정과 대립한 채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조선 과도정부를 설립합니다. 7월에는 좌우 합작을 목표로 하고 있던 여운형이 암살되어 좌우가 분열됩니다. 김일성은 1948년 3월 대부분의 발전소가 북쪽에 있던 상황에서 38도선 이남에 송전을 중지하며 남부는 전력난에 빠집니다. 한편 이승만은 한국 내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 참가를 금지했고 선거를 실시하여 정식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1948년 제주도에서는 남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남북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 수립을 호소합니다.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고 그 후 게릴라화해서 대항하는데 그 진압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에 반항한 군부대의 반란도 발생합니다. 게다가 잠복한 게릴라를 포함해 도민들도 모두 학살되거나 숙청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서울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수립을 선언하고 김일성은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이 결과 38도선은 점령국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실상 국경이 되었습니다. 건국 후 남북 양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김일성 총리는 완전한 국토 수복을 목표로 정치체제가 다른 상대국을 굴복시키는 한반도 통일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 김일성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스탈린에게 무력 침공 허가를 요구했지만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스탈린은 허락하지 않고 12월에는 한반도에서 군사 고문단을 남기고 소련군이 철수했습니다. 1949년 3월에 소련을 방문하여 다시 개전 허가를 요청한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스탈린은 원조는 할 수 있지만 군사 지원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유일한 핵보유국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1949년 4월에 바실레프스키와 슈테멘코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 따르면 1월부터 4월 사이에 한국군은 총 37회 38도선을 침입했습니다.
1949년 6월에는 미군도 군정을 풀고 사령부는 군사 고문단만 남겨두고 철수했습니다. 이즈음 북한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김군은 의문의 암살을 당하고 제거됩니다. 그 후 대한민국에서는 8월 12일에 제네바 조약에 조인하고 여수 순천 사건을 기점으로 남조선 노동당을 비롯한 국내의 자익 반이승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11월에 국가보안법을 성립하는 등 국가로서의 성립 기반 구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 한국군은 문경 학살 사건을 일으켜 공산비적의 소행으로 했습니다. 비무장의 일반인 88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이 무렵 북한과 땅이 이어져 있는 중국 대륙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마오쩌둥 당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국共내전에서 승리하고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현 대만 친중파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열심히 지원했지만 1945년 루즈벨트가 사망함과 동시에 해리 트루먼은 국공 합작이나 조지 마셜에 의한 공산당과의 협상을 국민당이 깼다고 간주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공산당에 패해 대만섬으로 탈출합니다. 한편 극동지역에 미군을 총괄하고 있었던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는 일본 통치에 전념하고 1945년 8월에 부임한 이후 한반도 방문은 딱 1회뿐이었고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일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스탈린이 회담 1년 만에 태도가 돌변하는데 바로 8월에 소련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여 핵 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는 자신감이 생겼고 한반도를 세계전쟁의 축소판으로 삼고자 했으며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러한 대사업에는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었다고 전쟁을 부추깁니다. 게다가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동양 굴지의 군항인 리순항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전략상 요충지지만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리순항을 지배하고 있어 중국은 계속 반환 요구를 했지만 스탈린은 리순을 놓지 않기 위한 책략으로 국지전을 결정합니다.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이 한반도에 긴장을 일으킨 한 요인으로 이 협정으로 인해 극동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소련은 계속해서 리순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스탈린은 북한의 전쟁을 부추기면서 스스로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소련을 팔아 북한에 의한 남반부 침공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원조한다는 약속을 이끌어냅니다.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입니다. 1950년 1월 5일에 미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이 국민당을 추격해도 대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만 국민당은 절방에 빠집니다. 1월 12일 미국 정부의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이 책임지는 방어선은 필리핀, 오키나와, 일본, 알류산 열도까지이며 그 이외의 지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만, 인도차이나 등과 함께 한반도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지역들은 큰 군사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방정책에 있어서 서쪽 태평양의 제해권만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의미였지만 대만이나 한반도는 지정학상 대륙과 대양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오랫동안 일본의 통치하에 있어서 애매한 지역임을 몰랐습니다. 드디어 무력 통일 지배를 목표로 하는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은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위 38도선에서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됩니다. 선전포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평양방송은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의 괴뢰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한국 인민을 해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30분 후에는 조선인민군 약 10만 명의 병력이 38도선을 넘어옵니다. 또한 동해안에서는 게릴라 부대가 공작선단에 나누어 강릉 남쪽의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하여 한국군을 분산시켰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에는 전혀 당해내지 못한 채 곳곳에서 한국군은 소멸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비교를 보면 조선인민군은 완전한 보병사단 8개, 불완전한 보병사단 2개, 전차여단 1개 및 독립전차연대 1개의 정규부대와 경비여단 5개를 포함한 총 병력 20만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차 240량, 포 552문, 박격포 1728문, 항공기 211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1949년 여름부터 독소전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등에 참가한 고려인 병사 5,000명이 귀국하고 또 중국에서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국공내전의 경험을 가진 동북인민해방군의 3개 사단과 2개 연대가 조선인민군에 포함되어 약 3만 명이 넘는 실전을 경험한 병사가 증강되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보병사단 8개로 총 병력 10만 6천 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대 내의 스파이 또 독립 이래 빈번한 북한에 의한 게릴라 공격의 토벌에 소모가 많았고 훈련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한미 군사협정에 의해 중장비가 전혀 없고 전차도 없었고 포 91문, 박격포 960문, 항공기 22기 뿐이었습니다. 또한 전투단이단 화력에도 탈량비는 1대 10으로 북한군 사단이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쌍방의 주력포의 사정거리에 관해서도 북한 포병은 11,710m에 비해 한국군 포병은 6,525m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개성 문산 방면의 제1사단, 춘천 홍천 방면의 제6사단, 동해안의 제8사단은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도 건투했고, 특히 제6사단은 북한군 제2군단의 춘천 공략을 늦추고 이로 인해 6월 25일 중에 춘천을 점령하고 한강을 따라 수원에 돌진하여 제1군단과 함께 한국군 주력을 서울에서 섬멸한다는 계획을 크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매튜 리지웨이는 잘 전투 준비가 된 이 소수의 한국군 부대에 엄청난 용기가 없었다면 1일에서 2일의 귀중한 시간을 벌지 못해 피해는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일본에 있었고 한반도 기습포격 개시를 알게 된 것은 1시간 남짓 지난 25일 오전 5시 지나서였습니다. 일본의 미국 GHQ는 아직까지도 북한의 무력 시위 정도로만 보고 있었고 패닉을 일으키지 말자고 조언했습니다. 이승만에게 보고는 기습으로부터 6시간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미주리주에서 포격으로부터 10시간이나 지난 현지 시간 24일 오후 10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개해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워싱턴 DC로 기한했지만 우선은 미국인의 한국에서의 출국 및 한국군의 무기 탄약 보급을 명령했을 뿐 당장은 군사 개입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대만 불개입 성명을 철회하고 해군 제7함대가 중립화를 명목으로 대만 해협에 출동해 중국의 움직임을 저지했습니다. 6월 27일에 개최된 안보리는 북한을 침략자로 정하고 그 행동을 비난하고 군사행동의 정지와 군의 철수를 요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82가 가결되었을 때 찬성한 것은 9개국으로 반대국은 없었고 유일하게 기권한 것은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소련은 이미 1월부터 불참했는데 당시 유엔에서 중국을 누가 대표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 안보리 결의가 통과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미국이 중국과 한반도에 끌려가는 동안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소련의 시간 벌기로 이어질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50년 8월 27일자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클레멘트 고트왈트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 전문에 의해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루먼 또한 관심은 아시아가 아닌 당시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유럽이고 나토였습니다. 1950년 6월 27일 남북의 군사 균형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한국군은 절망적인 싸움 중 이승만은 남조선 노동당 관계자의 처형을 명령하고 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한국군이나 한국 경찰에 의해 공산주의자의 혐의를 받은 20만 명에서 12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재판 없이 학살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 정부는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수원으로 천도합니다. 6월 28일 서울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총붕괴되고 공포에 휩싸이고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이 3일간 북한군은 갑자기 남진을 정지하고 군사적 행동을 멈춥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부대를 재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갑자기 활동을 정지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한국의 내부적 봉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예측됩니다. 이 같은 점은 이승만의 행동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되고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수도가 점령되어 버린 것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메가더는 6월 29일에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 바타노를 타고 수원으로 날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군의 사상률은 50% 이상이라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서울 남쪽 32km에 착륙하여 한강을 넘어 불타는 서울을 바라보았는데 그 근처를 수천 명의 부상당한 한국군 병사가 패주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한강에서 북한군을 수비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미군의 지원 없이 한국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메가더는 일본에 돌아오는 즉시 트루먼에게 지상군 투입의 첫 단계로 연대 규모의 미군을 현지에 파견하자고 제안했고 트루먼은 즉시 허가했습니다. 제8군을 제외하고 투입 가능한 모든 병력의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고 메가더도 급히 일본에서 2개 사단을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세계 3차 대전의 축소판이자 냉전의 시작인 한반도 내전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시작되며 이 장소는 곧 전쟁터로 초토화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동서냉전에 속에서 서방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동방제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교전 세력으로 참전해 3년간에 걸친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다시는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많은 후원 감사드립니다.